문변의 시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문우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변의 시선 이 시간에 어떤 사건을 다뤄볼까요? 지난달 26일에 너무나 정말 섬뜩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순천에서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흉기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때 아무 관계도 없는 말 그대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무고하게 좀 희생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요. 이번 범죄자 그 사진들도 많이 보셨을 건데 이번 신상 공개는 신설된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의해서 광주 전남에서 최초로 신상이 공개된 사례이기도 했고 네. 또 우리 이전에 묻지마 범죄라고 불렀고 최근에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부르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 수위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 범죄자는 지금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변명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변명이 실제로 재판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좀 많아서 그 얼굴 표정 씩 웃고 있는 정말 너무 섬뜩하고요. 네. 또 술도 많이 마셨다고 하지만 뭐 2병인가 마신 걸로 네, 뭐 나왔다고 밝혀지고는 하고. 2병인 것 같이 그렇게 보도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많은 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충격도 워낙 큰 사건이고 어떤 부분을 짚어볼까요 오늘? 네, 일단은 신상 공개 부분부터 말씀을 좀 네, 드려볼까 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된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서는 광주 전남에서 최초로 신상이 공개된 범죄 행위자인데요. 네. 그래서 이 절차에 변경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건이 있고 나흘 뒤에 이 전남경찰청이 신상 공개를 결정을 했는데 이 근거가 된 법률이 작년에 새로 제정이 돼서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네. 특정 중대범죄 피해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입니다. 언뜻 네. 들으면 이제 굉장히 중대한 범죄자는 뭐 공개할 수 있다 이런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네. 일단 과거에도 어떤 특정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진 공개하고 신상 공개한 일들이 있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신상 공개들은 근거 법률이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이 신상 공개를 위한 별도의 법령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특정 강력 범죄 혹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특례법에서 따로 그 조항을 두고 있었어요. 네. 그 범죄들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에 대한 그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신설된 법률에 따라서 신상이 공개되는 범죄의 종류가 확대가 된 겁니다. 네. 그전에는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만 한정이 됐다면 이번에는 기존에 공개됐던 것들은 물론이고 내란 외환, 네. 뭐 폭발물, 네. 현조 건조물, 방화치사상, 뭐 아동 성범죄, 조직 마약 범죄 이런 것들을 저지른 행위자에 대해서도 신상을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번은 그 넓어진 의미의 범죄 아니고 그냥 원래 있었던 그 범죄 안에 들어 그렇죠. 있기는 이번 사안은 네.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했기 때문에 사실 신설 네. 법률이 없었어도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흘 만에 공개가 됐는데 좀 빨리 됐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비슷합니까? 특별히 그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 피의자에 대해서 신상이 공개 사건이 있고 나흘 뒤에 전남경찰청이 신상 공개를 결정을 했고 이 신상 공개가 이제 신설 중대범죄 신상 어렵네요. 네.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 시행 이후로 광주 전남에서는 최초였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좀 있었나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법률에 따라서 공개됐던 것이 우리가 이제 뭐 이 범죄자 이름이 다 실명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김래아 범죄자의 사건이 있었었습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그냥 헤어지자고 한 뭐 연인을 공격한 그런 네. 사건이 최초로 공개된 사건이었고요. 예. 이 시행된 지가 올해 초부터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네. 다른 지역에서는 그 정도 지금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이 신설되면서 이전에는 피의자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피고인까지도 공개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새롭게 혐의가 드러나서 이 신상 공개 대상이 된다고 하면 재판 받는 중에도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례들을 보면 범행 당시 실제 사진이 아니라 주민등록증 사진처럼 찍은 지 오래돼서 실제 이 사람의 모습과 좀 많이 다른 사진이 공개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해결이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전에 신상 공개에서 사실 막상 사진이 공개됐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실물과 네. 그 사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효용이 있느냐라는 비판이 많았었는데요. 사실 신상 공개라는 것이 그 제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범죄 행위 인접한 시기에 찍은 가장 근황의 사진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보면 머그샷이라고 부르는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검거된 이후에 경찰서에서 네. 바로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찍기 어려웠던 이유가 그전 신상 공개 조항에서는 이 범죄자의 얼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습니다. 아. 거부하면 찍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기 위해서는 이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했거든요. 사실은 조금 모순적이죠. 피의자가 누가 동의를 찍으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랬는데 네. 이번에는 머그샷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사진에서도 조금 웃는 것 같아서 네. 많은 분들이 더 섬뜩하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번 신상공개법에서는 공개 결정일 전후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라 라고 정해져 있고 경찰이 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다 라고 조항이 근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이 촬영에 따라야 한다 라고까지 되어 있어서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동의가 필요 없이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촬영할 수 있다 하면 촬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사실 촬영하지 않더라도 이미 확보한 사진 중에 이 사람의 최근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이 있다면 그걸로 공개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진이 없고 신상 공개를 위해서는 새로 사진을 찍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 자리에서 찍어야 하는 것이죠. 예. 이번에 이 피의자가 검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만취해서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소주 4병 마셨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아마도 주취 범죄라고 합니까?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른 것을? 네네. 이것에는 감형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이 보이죠. 네, 술 드라마를 마셨기 너무 때문에. 많이 봐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네. 만취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조금 약해져서 뭐 옛날에 조두순 사건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도 음주 심신미약 뭐 이런 네. 거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노린 것 같습니다. 박 씨는 검거 직후부터 소주 4병을 마셔서 만취했다. 기억이 전혀 안 난다라고 말을 했고 조사 받으면서는 공황장애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심신미약 주장을 해서 처벌을 좀 약하게 받아보려고 하는 것 같죠. 근데 이 부분 주장은 제가 결론부터 예상을 해보자면 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먼저 이 피의자가 소주 4병을 마셨다고 하지만 검거 직후에 경찰이 이 사람 가게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 병이 따져서 비워진 소주병은 2병밖에 없었다. 네. 라고 조사가 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술을 마신 양부터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전에 정신질환은 뭐 공황장애라든지 다른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도 없다라고 네.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 범행 당시 그리고 이후의 행동들을 CCTV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소주 4병을 마셔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를 했다면 걸음걸이부터 보통 갈짓자가 사람하고는 돼야겠죠. 다른 것이 보통입니다. 상식적으로 네. 그렇게 만취했다면 피해자를 800m나 그렇게 똑바로 걸어서 따라갈 수 없고요. 예. 그리고 피해자를 막 공격해 하던 도중에 자기 정면에서 이제 성인 남성인 목격자가 오니까 급하게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거든요. 너무나 재빨랐거든요. 너무 재빠르고 너무 합리적인 판단이지 네, 않습니까? 네. 만취한 그 비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있는 사람으로는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이 범행 이후에 1-2시간가량을 인근 동네를 계속 돌아다녔다고 해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호프집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또 인근 주민하고 시비도 붙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을 본 목격자들은 박 씨가 그렇게 만취해 보이지 않는다. 라고 공통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일단 만취 사실부터도 인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궁금한 거는 정말로 이제 만약에 만취 상태였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이었다라고 인정이 되면 감형이 되는 겁니까? 그 일단- 감형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일단은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되면
감형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예. 만취했다는 것이 곧 심신미약이냐 하면 그게 어렵습니다. 요즘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요. 네. 일단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가 인정이 되려면 만취했다로는 좀 부족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려면 이 사람이 범행 이전에 뭐 조현병이라든지 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이걸 치료하던 도중에 뭐 알코올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환청이나 환시나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범행을 했다는 것이 의사의 진단 같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네. 주장만으로는 인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만취했었다라는 주장만으로 형이 감경이 되느냐 하면 요즘 판례 동향에서는 조금 어렵고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의 경우는 주변 지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예전부터 술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다. 술을 10번 마시면 9번은 다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마셨다라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요소가 고의성이 될 있어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려진 거예요. 너무 어설프게 한 거예요. 네. 내가 술이 취해서 만취해서 뭔가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이 될 거다라는 그렇죠. 너무 잘못된 정보 네. 아닙니까? 어디선가 그런 것을 접해서 이렇게 주장해야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가. 이전에 이런 류의 범죄들을 이제 묻지마 범죄라고도 불렀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상 동기 범죄라고 칭하고 있군요.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분석 기준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피해자 무관련성입니다. 범죄자와 피해자가 관련성이 없는 것.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기 이상성입니다. 왜 그런 범행을 했는지 이유를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위 비전형성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범행 방식이 너무 과도하고 비정상적이고 또 너무 잔혹하다. 네. 이런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이상동기 범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공격을 당한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런 범죄, 일반 범죄에 비해서 가중처벌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상동기 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포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양형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선고할 때는 양형 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해마다 해서 발표하는 양형 기준에 의해서 그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상 동기 범죄다라는 유형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 양형 기준으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이번 사건은 범죄의 이름이 이제 살인이지 않습니까? 예. 이 살인 범죄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을 좀 삼기 위해서 이 범죄 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거든요. 예. 첫 번째는 참작 동기 살인입니다.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사건. 그죠? 뭐 범죄 피해를 계속해서 당하다가 여기에 이제 조금 내가 반격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뭐 이런 네, 경우를 네. 말하겠죠. 두 번째는 보통 동기 살인입니다. 예. 세 번째는 비난 동기 살인이고요. 네 번째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 만약에 강도, 강간 같은 다른 범죄가 결합되어 있는 살인 사건이 이 네 번째 유형이고 예. 다섯 번째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3번에 해당합니다. 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한 살인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피해자 한 명이 사망을 했고요. 무작위, 무차별 살인이었기 때문에 요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해서 이런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게 네, 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도 또 범행 방식도 잔혹한데도 일단은 사형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현실적으로 무기징역 정도가 내려지는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이상동기 범죄가 반복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네네. 상황에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피해를 누가 예상하고 누가 대비할 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실 기관인데.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네. 이 처벌 수위를 좀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사형의 선고나 집행이 어렵다면 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그 사례의 수라도 조금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법무부에서 종신형을 새로운 유형으로 가석방을 네. 할 수 없는 종신형 추진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양형 기준 상향으로라도 이런 이상동기 범죄에 의한
피해를 막으려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